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올렸어요. 이 기준금리 올리고 시장이 폭락했나요? 11월 달 폭락했나? 25일 날 금리 올리고? 아니지. 이 당시 기준에 이 즈음에 2,820 말이에요. 아, 금리 올려가지고 폭락했다고? 아,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어때요? 3,000 뭐 중반까지 갔잖아. 3,050? 근데 이게 끝이야? 아니죠. 더 간다고 보죠. 돈 더 풀리고 이제 또 난리 났죠. 돈 더 풀리면. 유동성이죠, 계속.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윤정도 말만 그냥 딱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 금리는 제로금리에서 올린다라고 하면 엄청난 호재다라고 인식을 합죠. 실질적으로 올리면 더더욱 그만큼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로 보십시오. 금리를 고점에서 금리를 내린다.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졌다. 그럼 뭐야? 악재입니다. 악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리는. 두 번째 환율은 오늘 환율을 안 갖고 나왔습니다. 환율은 다 필요 없어요. 원화가 강세를 띠면 얼마나 행복해요. 애국심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속아 오신 거예요. 솔직하게. 그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마케팅을 안 할 뿐더러 무슨 얘기냐면은 애국심 마케팅. 응?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 수출에, 그러니까 GDP의 70% 수출인데 원화의 강세 때문에 수출이 안 돼. 이런 거 말고.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이제. 또 가격 경쟁력을 따지지 않고 이제는 가격 결정력을 얘기해요. 가격 결정력.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1위. 응?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기준은요. 원화가 강세를 띠는 거는 화폐 가치를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지금 1,180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처럼 원화가 강세를 띠는데 2004년 3분기 국정감사 이후에 1,140원 하던 환율이 2007년 7월경에 900원이 이탈됩니다. 900원이 이탈돼. 그런데 이 사이에 그러면 시장이 폭락했네요. 폭등. 아주 그냥 아주 허벌난 폭등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환율은 1,300원을 훼손하려는 흐름이 나오면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1,300원을 넘기게 되는 흐름이 만약에라도 나오면. 그러니까 1,200원 넘겨서 이거 뭐야? 1,220원, 30원. 이런 원화가 이거 완전 뭐 폭락을 했네. 쓰레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해석 쉬워요. 어렵지 않아. 이 쓰레기 됐네. 1,300원 와버려? 이건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할 일 있나? 진짜 뭐 북한하고 진짜 큰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깎이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환율은 1,300원 보시면 되고 금리는 제로금리면 금리를 올린다는 그 시점부터 호재다. 테이퍼링 한다는 시점부터 호재다. 큰 그림은. 그리고 고점에서 금리를 내리면 악재다. 이것도 금리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오늘 뭐 날 잡았어. 시황에 대해서. 종목 뒤에 할 거야. 막말로 내가 지금 종목을 얘기해야 대박을 치고 마케팅을 해서 들어오세요. 돈 내고 가입하세요. 이러는 거지. 이런 시황 추가라고 얘기해봐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드려야 실질적으로 내 자산을 제대로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야 한국 BS 상한가죠. 일동제약 상한가죠. 그건 거짓말쟁이야. 오늘 그 약속 있는 게 그 거짓말쟁이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동료는 맞지. 응? 다 후배 보이지도 않는 흡혈귀지 흡혈귀 그냥 막 그냥. 에휴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찌됐건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설정을 해드릴 텐데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기준이고 양적 완화를 이제 벗어나서 긴축을 갔을 때 반대급부겠죠. 그러면 반대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반대 흐름에 악재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장기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고 달러 가치가 양적 완화를 하니까 훼손이 된다. 긴축 얘기가 나오면 이제 달러 강세의 기준이 된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교과서적인 내용. 얘네 깡패잖아요. 막말로. 우리한테나 뭐 형님인 거지. 깡패지. 나 하도 어릴 때 쇠뇌를 많이 당해갖고
중동 국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어. 중국 사람들도 막 공산당들 막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살 만큼 살고 정보가 이제 제대로 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잖아. 거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미국 싫어하는 쪽도 많더라고 알고 보니까. 깡패. 얘네가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있지만은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 또 비교하면은 일본한테 더 잘해주잖아. 이 깡패들 그냥 팍 그냥 막 그냥. 그럼 달러의 약세 기준, 달러 가치 약세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6개 통화, 그러니까 유로화,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그다음에 맨날 까먹어. 스웨덴인지 덴마크인지 뭐 하여간에 6개 국가의 통화에 대한 상대적인 이제 평가인데 똑같이 6대1로 하면 안 되니까 GDP. 이것도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려서 강연회장에서 강연회 끝난 며칠 됐어 지금. 통화 대비 이 통화를 보면은 GDP 비율대로 합니다라고 해서 현재 이 GDP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 이게 종합백과사전 뭐 들어가면 나와요 이거 다. 그렇게 해서 뭐 유로의 GDP가 얼마여서 비중이 얼마, 파운드의 비중 얼마, 엔화의 비중 얼마, 뭐 어디의 비중 얼마. 그렇게 해서 달러 인덱스라는 걸 100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는 건데 긴축 얘기 나오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제로금리는 벌써 이미 2008년도 말에 제로금리가 형성이 된 거고 2009년도에 3월 달에 의회 통과돼서 양적 완화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했으니까 긴축 얘기 나오고 하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는 굉장한 강세, 허벌난 강세를 띠고 있어야죠.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들 깡패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형, 우리가 볼 때는 미국 큰형 이렇게 막 지금 난리잖아. 그죠? 근데 자기들보다 형이 누구예요? 유럽이지. 유럽, 영국이 미국을 우리 미국 형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아시아 쪽에서 뭐 중국 사람들이 내가 큰형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처럼 그런 뭐라 그래? 그런 분위기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에 그 기준에 유로화나 영국의 파운드화에 대해서 달러가 인위적인 기준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위적인 기준의 흐름을 연출시켰던 게 이제 엔화 대비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해서는 엔화가 강세를 띠면은 뭐 엔화 자산이 안전 자산이라 강세 그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 달러 대비해서 엔화의 강세 그거를 서로가 이제 용인을 하는 거예요. 엔화의 강세 그리고 달러의 약세. 그렇게 돼서 인덱스 자체가 약세를 띠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달러 가치가 긴축 얘기가 나와서 엄청난 강세를 띠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내일부터는 내 지표 이제 앞으로 윤정도 열심히 할 거니까 지표들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달러 인덱스 지표 만드는 방법 저한테 내일 물어보세요. 그 찾아서 달러 인덱스 지표 보는 기준이 있어요. 응? 우리 지금 지표 따는 데서 따면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달러 인덱스 지금 100 안 되잖아요. 90 지금 3인가요? 응? 저도 별로 신경도 안 써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마진 거래하는 거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이 달러 가치 뭐 이런 부분의 하락 이런 부분은 또 긴축을 해서 강세 이런 부분은 이론적인 논리의 기준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주가와 집값이 상승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돈이 좋게 표현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서 상승한다. 나쁘게 표현하면요. 화폐 가치의 훼손. 좋게 표현하면은 유동성 강화, 소비 지출의 확대. 경쟁력이 미국의 기준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띠니까 개선이 되고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제 성장을 상승한다. 말같이 다른 소리 하고 있어.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론적인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내수가 전체 GDP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 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살아.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죠. 채권을 찍어서 그거를 지 국채를 팔아먹어서 사는 거지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채권을 찍어서 파는데 그게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갔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이 1위, 중국이 1위. 그 다음에 일본, 사우디, 뭐 외환보유고가 많은 10위 안에 들어오는 국가들 보면은 미국하고의 관계가 돼 있는 쪽이 다 외환보유고가 많죠. 중국, 중동 국가에서는 사우디, 아시아 쪽에서 이제 또 일본, 우리나라, 하다못해 대만, 스위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관계가 놓여져 있는. 중국하고도 뭐 무역 분쟁 얘기하고 엄한 소리 하죠. 뭐 중국이 미국 채권 다 팔면 감당 안 되죠. 그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생산을 해서 미국에 헐값에 넘겨주고 미국은 그걸 가지고 내수를 하고 유통업자들도 먹고 살 것이며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 기준에 중국이 흑자 하나 있잖아요. 대미 수출 흑자. 그 부분에 대해서 카바치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채권 사들여 주고.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해 놓은 게 뭐예요? 외환 환율 조작국, 환율 관찰 대상국, 환율 조작국. 쥐들이 뭔데 환율 관찰이며 조작이며 그런 단어를 씁니까? 달러의 기준 대비해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원론적인 내용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거나 긴축을 했을 때 문제가 되거나 하는 내용은 없다. 그죠? 들어보니 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용이라고 돼 있는데 돈이 풀려서 원유하고 원자재,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중에 원유가 들어가는 건데 상품 가격이 돈이 풀렸다고 해서 폭등이 나왔나요? 아니지. 돈이 풀려고 폭등 나온 거는 초기 당시에 달러 인덱스가 너무 약세를 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세를 띄었죠? 엔화 1달러 가지고 엔화를 125엔 정도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1달러 가지고 나중에는 75엔뿐이 못 바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된 거지. 달러가 일부러 약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원유 1리터에 1달러에 팔았다고 칩시다. 원유 1리터에 1달러. 근데 옛날에는 일본 갖고 빵 하나 사 먹었는데 125엔 받아가지고. 근데 75엔뿐이 안 주니까 빵을 하나 못 사 먹어. 그래서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난 다음에 국제 유가의 가격이 얼마? 경기는 안 좋은데 경기 회복은 없는데 양적 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화폐 가치 훼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유가가 100불을 넘긴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운 흐름이 되는 거예요. 경기는 어려운데 저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는 어려운데 유가가 저렇게 가요. 예전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경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오일 값을 올려버려.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은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 아니다. 결국은 저 유가가 100불을 하고 있다가 100불을 넘기고 있다가 깨져 내려간 거는 미국이 2013년도 5월에 테이퍼링을 단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2015년 12월에 금리를 드디어 올리게 되면서 2014년경부터 해서 유가가 폭락이 나옵니다. 그럼 뭐 경기가 안 좋아서 폭락이야? 그래가지고 막 글로벌 증시가 깨져요? 아니죠. 정상적인 가격으로 달러 강세에 인해서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2015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기초 소재죠, 이게. 석유화, 기초 소재. 그렇게 되면서 유가가 지금의 위치까지 강세를 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의 부분이 부작용이라고 표현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작용으로 영향을 줬느냐라고 했을 때 안 그랬죠. 돈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어도 큰 의미가 없었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가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강세를 띄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상적인 수요의 증가가 된 거죠. 2015년 6월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정상적인 수요의 증가. 그리고 2018년 말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금리를 내리죠. 코로나19 터지면서 급격히 내리죠. 근데 경제 동향은 그대로. 이 부분도 이론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무너지거나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비이성적인 상품 가격이 형성된 게 없어요. 지금 시기에 15년 이후에. 글로벌 환율 전쟁 어디 무슨 슝홍빈이 쓴 화폐 전쟁 지금도 그거를 팩트라고 보시나 거의 뭐 소설로 보셔야지. 소설이지 무슨 화폐 전쟁 난다며. 그게 언제야. 2007년 8년 9년도에 금융의 역사해 가지고 뭐 베스트셀러들 슝홍빙 참. 화폐 전쟁 완투. 전쟁 났어요? 환율 전쟁이? 발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글로벌 지금 공조를 하고 있고 다 같이
노력을 하는데 예전처럼 대공황이나 이런 거 없어요. 물가가 뭐 상승을 했죠. 근데 비이성적으로 상승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지금 좀 잡아주면 된다. 이건 악재 요인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응? 한국의 기준에서 외국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반대급부에서 뭐예요? 외국 자금이 나간다죠. 외국 자금이 나간다. 외국 자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수급 논리에서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나가면 폭락 온다.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응? 좀 깨끗한 데서 한번 쓸게요. 깨끗한 데가 없는데 이거. 여기다 한번 쓸까요? 자, 시장이요. 이게 512포인트. 이게 언제? 2003년 3월 512포인트. 유가증권 시장이. 그렇게 해서 900까지 올라와요. 이게 2004년 3월. 2004년 3월. 이게 이제 절반을 조정을 받아요. 960포인트 때까지 올라오고 700포인트 대로 절반을 되돌립니다. 중국의 이제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 금리를 올립니다. 16번이죠. 근데 6월이 껴있으니까 17번. 한 번에 25bp씩 17번. 그래서 4.25%포인트를 올려서 원래 기준금리 1%에서 최종 5.5까지 올립니다. 5.25. 머리 좋죠? 뭘 머리가 좋아요? 한 번만 알면 돼. 2000년 이후의 금리 역사를 한 번. 그 다음에 2015년 금리 역사 한 번. 그렇게만 알면 돼. 그러면 이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7월경일 거예요. 7월경. 7월경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이렇게 기사가 뜹니다. 우리 이제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애국 테마 펀드 든다 해가지고 뭐 얼마 가입했는데 똑같은 행보예요. 그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표방을 해서 8천만 원 가입했다고 얘기를 하고 831 부동산 대책이 이때 나옵니다. 2005년도에. 그러고 나서 이때 모든 것을 다 확장을 합니다. 주식시장으로 올인을 시켜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의 확대, 그리고 4대 연금, 사학연금, 뭐 공무원연금의 전부 주식 비중의 확대. 야, 사학연금 니네는 왜 돈 안 넣어? 이 투기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돈 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부동산 잡으려고 또 유가증권 시장, 자본시장에 꼬신 유가증권 시장을 뭐 견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니 미국의 하버드대도 주식 투자에 돈 번다는데 왜 안 해?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양사업, 판매가 되지 않는 변액보험까지 장난을 치는데도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뭐 연기금 돈 이런 거 들어온 거 그 다 둘째 치고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가 8조 원에서 얼마가 늘어나냐면요. 74조까지 올라요. 얼마 올라온 거예요? 66조가 늘어납니다. 8조에서. 10조가 안 됐단 말이야. 2004년 말에 10조가 안 된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가 IT 거품 때 그 박살난 걸 누가 들어와요? 그랬던 게 2005년도에 7월 달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8천만 원 가입했다. 그리고 나서 11월경에 이거 포털에 뒤집으면 나와요. 윤정도가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야. 포털 뒤집으면 나옵니다. 뭐로 나오냐면은 11월 달에 4개월 만에 10월인가 11월 달에 4개월 만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8천만 원 가입한 코스닥 펀드가 수익률이 어떻게 됐게 이렇게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25% 수익. 25% 수익. 그 당시에 대우증권이 5대 증권사예요. 탑이죠. 탑 증권사인데 M증권사가 순위에도 없던 M증권사가 수익률 마케팅을 하는데 금융당국이 제재를 안 해요.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그래 뭐 2년 만에 내가 누적 수익 얼마나 때 막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또 주식시장에서 자 현대차 100% 수익 났어요. 이러면 누가 가입하나? 안 하죠. 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놓고 네이버 왼쪽 오른쪽 화면에 막 기사가 떠 있는데 자 뭐 삼성 PNC 57배, 조화제약 42배 폭등했다 막 나와. 그럼 그게 금융당국이
아무리 후행성으로 조사한다 그래도 42배 오르고 57배 올랐는데 그거를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냐고. 다 잡아들이면 되거든. 근데 뒷짐을 져요. 왜? 미꾸라지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결론적으로 66조가 들어오면서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요. 외국인 얘기잖아요. 외국인 얘기. 외국인이 이때 얼마 팔고 나가냐? 57조를 팔고 나갑니다. 지분율로 한 5%인가를 팔고 나가. 어마어마하게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5% 이상 될 것 같은데? 57조면. 하여간에.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그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22조로, 2200조라고 따지면 5%면 얼마야? 110조를 빼고 나면 110조. 110조. 근데 그렇게 빠지고 나가는데 시장은 어때요? 폭등 내립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시장은 아시잖아요. 폭등 랠리. 그래 다시 계산을 해드리면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 나간다 이거야. 그래 나가라 이거야. 나가 임마. 너 나가. 너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57조, 65조인가? 하여간에 그 데이터 있어. 다 보여드릴게.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누가 다 받아요? 주식형 펀드에서 다 받아. 투신에서 다 받아. 그리고 4대 연금이 다 들어와. 특히 이제 국민연금의 비중 확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국민연금.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게 주식시장만 얘기하는 건가? 아니죠. 전체죠. 그러면 다시 따져가지고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기준에서 이 외국인 자금이 긴축한다고 나가는데 한 방에 나가나요? 금리를 지금 제로금리에서 한 방에 5%를 올리나? 참 진짜.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을 신문기사 하나 듣고 나왔고 방송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든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되는 것처럼. 문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이때 외국인 자금이 긴축을 하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금리를 올릴 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외국인이 달러를 막 사가지고 나간단 말이야. 막 사가지고 나가. 그럼 어떻게 돼? 달러가 강세를 띠고 원화가 약세를 띠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2007년도에 원화 900원이었죠, 900원. 외국인이 막 무지하게 빠져나가면 문제가 되는 게, 원화 약세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양적 완화 기준에 원화 강세잖아요. 그럼 긴축을 하면 원화가 약세를 띄어야죠. 아, 지금 1180원. 그게 약세야. 아유. 아니,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 수출에 GDP 70% 수출이라면 그게 문제가 돼. 아유.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요. 강세를 띄든 약세를 띄든. 외국인이 나가든 말든 주식시장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긴축을 하면 주가 하락합니까? 그러려고 긴축했나? 그러려고 긴축하고 그러려고 금리 올려요? 니들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수출 경쟁력이 약하대? 얘기했잖아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랠리에 누가 끌어올립니까? 수출주? 삼성전자, 현대차? 사면 안 되죠. 내수주 사면 되지. 그런데 실질 랠리는 누가 잡아가요? 조선주. 30년 만에 업황오졌어요. 세계 기술력을 다 확보하고 있죠. VLCC급 초대형, 후판 2장 들어가는 초대형 유조선 누가 만들어요? 현대중공업. LN선박 싹쓸이한 거 누가 만들어? 대우조선해양인데 거기에 삼성중공업까지. 컨테이너선의 최강자 누구예요?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싹쓸이. 싹쓸이라고 해도 사실은 일본하고 거의 대등한 LN선박을 우리가 싹쓸이한 거고. 어찌됐건 가격 결정력이 있던 거죠.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 만약에 원화가 강세를 띈다. 예를 들어서 강세를 띄어도 반도체는 가격 결정력이 있어요. 근데 원화까지 약세야. 지금 약세잖아요. 1180원, 85원. 행복하지. 단 하나도 여기서 긴축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어. 근데 이걸 끄집어내고 나와서 아이고 긴축하면 외국인이 바로 큰일 났어. 아우 확 그냥 막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학개미가 아니에요. 성부자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펀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돈이 정점이 달하면 그게 언제 정점이 달할까? 금리가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어디가 고점일지는 지금 모르죠.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고 이렇게 냅두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그냥 윤정두와 함께 눈 안 나 행복해 하시면서 진짜 냅둬도
괜찮을 종목 위주에서 주력주 잡아내셔야죠. 한국전력이요? 어차피 볼 겁니다, 내년에. 어? 근데 한국전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수급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걸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펀더멘탈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아시겠어요? 그냥 주구장창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이 99년도까지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99년도 9월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전력은 20위 안에도 순위에 없어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니야, 손실이야. 대우그룹주들 없어졌죠. 2007년도에 그렇게 잘 나갔던 STX그룹 어디 갔어요? 웅진그룹 어디 갔나? 냅뒀더니 가더라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3월달 기준에 이러한 GDP 성장률에 대한 FOMC 회의 연준의 전망치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선진 시장의 금리는 다 제로금리예요. 그죠? 거의 제로금리 수준 뭐 1% 수준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는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회의가 이렇게 날짜 지정돼 있고요. 금리를 올리는 요 시점 시장은 폭등 내렸다. 이 시점 폭등 내렸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진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립니까? 금리를 내려요? 시장은 조정을 받죠. 큰 조정을 받습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다.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안 좋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 그렇게 시장이 어려워요? 단순하죠? 금리와 환율. 그리고 국채금리 올해 초에 10년 만기 국채금리 올해 초에 1.7, 1.8에 육박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난리 났다고 난리 났었는데 막상 이렇게 올라올 때는 시장 오히려 폭등을 했어요. 앞전 고점 다 튀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이 금리 얘기했던 친구들은 아무 말도 없이 뒤로 쏙 빠져. 그리고 자기 기억에도 없어요, 지금에. 지금 다시 1.4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아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아유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나? 아무런 영향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테이퍼링 단행하는 그 언급하는 2013년 5월 또 2014년 1월에 테이퍼링 단행 그리고 금리 인상 그 기준에 이슈 불거졌을 때 3%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형성이 됐어도 시장은 폭등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요 자락에 있는 요걸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윤정도와 함께 대박 수익 낼